민서가 얼굴 좀 보자. 이모 부끄러워요. 어디서 다쳤냐? 그냥 넘어졌어요. 어디서?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민서가 너 뭔 일 있었지? 아무 일 없었어요. 혹시 누가 그랬니?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알겠다, 이모가 알아볼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집안일을 하면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아니면 조용한 산책길에서 여유를 즐기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태는 면회실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시청 건설과 주무관이었다. 상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났던 기억이 이번엔 다르다.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20년 전엔 혼자였다. 증거도 부족했고 권력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조카의 상처가 명백한 증거였고 예련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20년간 쌓아온 신중함은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젊었을 때의 정의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유달리 시끄럽게 들렸다. 아니, 마음이 시끄러웠다. 조카의 떨리는 손이 계속 눈에 밟혔다. 집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진태는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20년 전 경험이 발목을 잡았다. 공식 채널로 신고해봐야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다른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SNS. 요즘은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시대였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결국 노트북을 켰다. 페이스북을 열고 글쓰기 창을 띄웠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조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말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진태의 마음을 찔렀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오늘 조카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첫 문장을 쓰고 진태는 잠시 멈췄다. 너무 평범한 시작 같았다. 하지만 계속 썼다. 3개월 전 밝게 웃으며 입대한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멍든 얼굴, 떨리는 손, 죽어버린 눈빛, 넘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까요? 진태는 글을 다시 읽어봤다. 너무 감정적인가? 아니다. 감정적이어야 한다. 조카의 고통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21살 청년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군대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누군가 답해주세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진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20년 전 침묵했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20년 전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글이 업로드되자마자 첫 번째 댓글이 달렸다. 저희 아들도 비슷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진태는 깜짝 놀랐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 댓글이 이어졌다. 우리 아들은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면회 와도 말을 안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댓글이 계속 달렸다. 모두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진태는 자신이 무언가 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정혜련은 국정감사 준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지만 무시했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림이 계속 울리자 확인해 봤다.
SNS 멘션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태그한 글이 있었다. 진태의 글이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예련의 손이 멈췄다. 조카 면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글을 읽기 시작했다. 첫 문단에서 미간이 찌푸려졌다. 두 번째 문단에서 표정이 굳었다. 마지막 문단을 읽고 나서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석이가? 예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카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입대 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그때는 그렇게 밝았는데. 다시 글을 읽어봤다. 이번엔 더 자세히 읽었다. 댓글들도 확인해봤다.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 공감과 분노의 내용이었다. 예련은 진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예요. 아, 예련아. 글 봤구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지금 바로 갈게요. 뭐? 서울에서 여기까지? 네. 당장 가야겠어요. 예련은 전화를 끊고 차키를 집었다. 국정감사 자료는 내일 일이었다. 지금은 조카가 더 중요했다. 운전하면서 예련은 생각했다. 진태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의 문제였다. 30년 군 생활을 한 자신으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렸다. 이 시간 거리를 1시간 30분 만에 주파했다. 진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진태는 예련을 맞았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이렇게 급하게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들어와. 차 한잔 할까? 시간 없어요. 형님, 민석이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련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를 진태는 느낄 수 있었다. 얼굴에 멍이 있었어. 뺨이 부어 있고 입술도 터져 있었지. 손목에도 멍 자국이. 손목에도? 응. 누군가 잡고 비튼 것 같은 자국이었어. 예련의 표정이 더욱 굳었다. 손목 멍은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인 괴롭힘의 증거였다. 말은 어땠나요? 거의 안 했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눈맞춤은? 전혀 안 했지.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예련은 충분히 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집단 괴롭힘의 증상이었다. 30년 군 경력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예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진태는 20년 전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그 확신을 예련에게서 느꼈다. 혹시 민석이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상태로 놔두는 게 더 위험해요. 예련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다. 예련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 감찰실의 김대호 실장이었다. 군사학교 동기였다. 대호야, 나야. 예련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긴급한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어떤 사안인데? 병역 내 집단 폭력 의혹이야. 확인이 필요해. 김대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확실한 정보야? 내가 직접 확인한 정보야. 피해자가 내 조카거든. 조카? 응. 그래서 더 확실해. 내일 당장 감찰팀 보내줘. 알겠어. 어느 부대지? 예련은 부대명을 말했다. 김대호는 잠시 침묵했다. 혹시 그 부대에 문제가 있었나? 최근에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왔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거든.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 피해자도 있고. 알겠어. 내일 아침 첫 시간에 팀을 보내겠어.
두 번째 전화는 현역 이성 장군인 박성민에게 걸었다. 역시 군사학교 동기였다. 성민아, 예련아, 밤늦게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연락해서 감찰 준비하라고 해줘. 감찰? 무슨 감찰? 집단 폭력 의혹이야. 박성민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설마 또라고?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었거든.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련은 충격받았다. 민석의 사건이 단독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얼마나 심각해? 꽤 심각해. 그래서 상부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그럼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겠네. 그래. 내가 바로 연락할게. 다음 날 새벽 6시 진태의 SNS 글은 이미 1000개가 넘는 댓글과 5000개의 공유를 기록하고 있었다. 알고리즘에 의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서진우 기자였다. 그는 새벽 5시부터 각종 SNS를 모니터링하며 기사거리를 찾고 있었다. 진태의 글이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진우도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10년 전 일이었지만 여전히 생생했다. 그래서 이런 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다.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진우는 진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신문사회부 서진우 기자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진태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밤새 쏟아지는 댓글들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진우의 메시지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20년 전에는 언론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SNS가 이미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진태는 회신했다. 네. 인터뷰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오전 중에 만나면 어떨까요? 저녁 뉴스에 맞춰서 기사를 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전 10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나죠. 서진우는 기뻤다. 이런 사건은 신속하게 보도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새벽 6시 30분 이영재 중령에게 상급 부대에서 전화가 왔다. 이영재 중령.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감찰팀이 나갑니다. 이영재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감찰이요? 무슨 감찰 말씀이십니까? 집단 폭력 의혹 조사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집단 폭력이라니 우리 부대에는 그런 일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9시까지 관련 자료 준비해 두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이영재는 당황했다. 최근에 몇 차례 사소한 갈등이 있었지만 집단 폭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이영재는 중대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감찰이 나온다. 집단 폭력 의혹 조사라고 한다. 1중대장 최승호 소령이 말했다. 집단 폭력이라니 우리 부대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각자 중대 상황을 점검해봐라. 2중대장 김동욱 소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최근 이민석 관련해서 몇 차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 이민석 이등병건 말씀이시죠? 이영재의 시선이 김동욱에게 집중됐다. 이민석? 무슨 일인가? 최근에 고참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치했습니다. 어떤 조치? 관련자들을 불러서 주의를 줬습니다. 이영재는 불안감이 더 커졌다.
약간의 마찰이라는 표현이 축소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김동욱은 망설였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사관들의 보고만 듣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고참들이 신병 교육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강하게? 어느 정도로? 그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재는 한숨을 쉬었다. 감찰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상부에 구체적인 정보가 올라갔다는 뜻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전 10시 시내 한 카페에서 진태와 서진우 기자가 만났다. 서진우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준비해 왔다. 안녕하세요. 서진우입니다. 이진태입니다. 둘이 마주 앉자 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더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클 줄은 몰랐어요. 조카분 상태가 어떤가요? 진태는 어제 본 민석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다. 멍든 얼굴, 떨리는 손, 죽어버린 눈빛까지. 넘어졌다고 하셨다죠? 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손목에 있는 멍은 누군가 잡고 비튼 흔적 같았거든요. 서진우는 메모를 하며 들었다. 이것은 확실히 기사감이었다. 혹시 이전에도 이상한 징후가 있었나요? 전화 통화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말수가 줄었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죠. 언제부터였나요? 입대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서진우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다. 한 달이면 적응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끝까지 갈 겁니다. 조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떻게 아셨죠? 댓글들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서진우는 진태의 확신에 감동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진우는 충분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오전 11시 국방부 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용차 2대에서 감찰관 5명이 내렸다. 팀장인 김대호 대령이 가장 먼저 내렸다. 30년 군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예령관은 군사학교 동기로 그녀의 부탁을 받고 직접 나온 것이었다. 이영재 중령이 나와서 맞았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찰팀장 김대호 대령입니다. 이영재 중령입니다. 간단한 인사 후 감찰실로 이동했다. 김대호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병영 내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소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민석 이등병에 대해 아십니까? 이영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었다는 뜻이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병사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요? 네.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가해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영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해당 병사를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치료입니까? 감기로 인한. 김대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감기로 며칠째 의무실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무실에서 이민석을 본 김대호 대령은 충격을 받았다. 얼굴에 멍과 부어오른 입술, 손목에 멍 자국들이 너무나 선명했다. 이것이 감기 증상입니까? 의무병이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김대호는 이민석에게 직접 물었다. 이민석 이등병,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넘어졌습니다.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계단에서 넘어져서 얼굴과 손목에 이런 상처가 날 수 있습니까? 이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대호는 다른 감찰관에게 눈짓했다. 이민석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김대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30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온 경험이 있었다.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합니다. 우리가 보장하겠습니다. 이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3개월 동안 참아온 고통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말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입대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민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처음엔 사소한 일로 혼이 났어요.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깨끗했거든요. 김대호는 조용히 들었다. 이런 증언을 들을 때는 중간에 끊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 뭔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입을 깨는 방법이 틀렸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대답하는 방식이 건방지다. 매일 다른 이유였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박상현 상병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같은 기수 선임들이 따라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말하기 힘든 기억들이었다. 밤에 잠을 안 재워줬어요. 계속 불러서 얼차려를 시키거나 청소를 시켰어요. 얼마나 자주? 거의 매일. 1달 넘게요. 김대호는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고문에 가까운 행위였다. 신체적 폭력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이민석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기도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주로 밤에, 다른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요. 김대호는 메모를 적으며 들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당한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박상현 상병이요. 이전에도 신고한 병사가 있었는데 더 심하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김대호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강 확립이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이었다. 김대호는 박상현 상병을 불러들였다. 24세의 상병은 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박상현 상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이등병과 어떤 관계입니까? 후임이죠. 최근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박상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라고 할 건 없었어요. 그냥 군기 좀 잡아준 거죠. 군기를 잡아줬다고? 네. 요즘 신병들이 너무 나약해요. 좀 단련시켜줘야죠. 김대호는 박상현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련시켰습니까? 얼차려도 주고 청소도 시키고 뭐 그런 거죠. 밤에 잠을 안 재운 것도 단련입니까? 박상현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요. 매일 밤 1달 넘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뭡니까? 박상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할 수 있어서 했을 뿐이었다. 신체적 폭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체적 폭력이라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이민석, 이등병 얼굴의 멍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넘어진 거 아니에요? 김대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현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서진우 기자가 첫 번째 기사를 송고했다. 군부대 집단 폭력 의혹. 피해자 가족 SNS로 폭로.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급증했다. 진태의 SNS 글과 연결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언론사들도 즉시 반응했다. 오후 3시에는 두 번째 기사가 나왔다. 신병 집단 폭행 실태 충격. 관련자 전원 조사. 오후 4시에는 세 번째 기사가 이어졌다. 군 지휘관 직무유기 의혹까지. 징계 불가피.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군 대폭력 근절, 해시태그 민석이를 지켜주세요 같은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됐다. 진태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올린 하나의 글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스마트폰이 계속 울렸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었다. 방송 뉴스데스크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신문입니다. 추가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하나하나 응답하기 힘들 정도였다. 진태는 선별적으로 응답했다. 너무 자극적인 것보다는 사실에 충실한 매체들을 선택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 강수정이 진태의 SNS 글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 가족연대라는 단체의 대표였다. 강수정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남동생이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경험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됐다. 진태에게 직접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가족 연대 강수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도움 말씀이시죠? 법적 지원이나 언론 대응,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의 연대 같은 것들이요. 진태는 관심이 생겼다.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큰 상대였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봐요.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요. 다른 분들도 함께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강수정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 5시 부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감찰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영재 중령은 상급 부대로부터 연달아 전화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언론에까지 나갔잖아. 죄송합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3개월 동안 뭘 했던 거야? 이영재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사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해. 기자회견을 제가 합니까? 아니야. 사단장님이 직접 하실 거야. 이영재는 절망감을 느꼈다. 사단장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한편 부대 내부에서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민석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김태영 이등병이 중대장에게 찾아왔다. 중대장님, 저도 신고할 게 있습니다. 무슨 신고? 저도 박상현 상병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김동욱 중대장은 당황했다. 이민석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비슷한 일이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재워주고 때리고
김동욱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제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았다. 저녁 7시. 예련은 국방부 감찰실장 김대호와 통화하고 있었다. 상황이 어때? 심각해. 이민석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 몇 명이나? 일단 확인된 건 3명이야. 더 있을 수도 있고. 예련의 표정이 더욱 굳었다. 조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해자들은 박상현을 포함해서 5명 정도. 전부 고참들이야. 지휘관은 뭘 했어? 알고도 방치했어. 심지어 은폐하려고 했고. 예련은 분노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문제였다.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 거야? 사단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야. 내용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정도가 될 것 같아. 예련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대호야,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어. 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 해. 무슨 의미야? 신고 체계부터 처벌 기준까지 모든 걸 다시 만들어야 해. 김대호는 예련의 의지를 느꼈다. 단순히 조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 알겠어. 최대한 노력해 볼게. 예련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 장관실이었다. 장관님, 정예련입니다. 아, 장군님. 어떤 일이시죠?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병영 내 집단 폭력 사건입니다. 제 조카가 피해자입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 김철수 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감찰 중간 보고서였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여러 명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휘관의 방조. 이런 일이 내 부대에서 벌어졌단 말인가? 참모장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관리 감독이 부족했습니다. 관리 감독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인간성의 문제야. 김철수는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기자회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내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원고는 사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철수는 원고를 읽어봤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진부한 사과문 같았다. 다시 써.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쓸게. 김철수는 펜을 들고 백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문을. 밤 10시. 진태는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다. 내일 시민단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였다. 기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해 봤다.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이 2,000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공유수도 1만 개가 넘었다. 댓글 하나하나를 읽어봤다. 대부분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였지만 일부는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다. 군대 갔다 와서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안 되죠.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나약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진태는 생각했다. 여전히 이런 인식이 있구나. 그래서 더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댓글은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저희 아들도 군대에서 힘들어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끝까지 싸우세요.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진태는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 있었다.
숙소로 가면서 진태는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사단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20여 명의 기자와 카메라맨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김철수 사단장이 단상에 올랐다.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첫 마디부터 고개를 숙였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였다. 우리 부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단 괴롭힘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명확한 인정이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휘관으로서 막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단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의 질문이 날아왔다. 신병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3명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원 군사법정에 회부하겠습니다.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지휘관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해당 지휘관은 즉시 해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진태는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강수정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만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강수정입니다. 이진태입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실에는 5명의 활동가가 모여 있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죠. 강수정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재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해요. 법적 대응, 언론 활동, 시민 캠페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피해자 법적 지원.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시스템 개선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해요. 진태는 감동했다. 이들은 단순히 이번 사건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다.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많아요. 일단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캠페인에도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캠페인이요? 네. 해시태그 운동이나 서명 운동 같은 거요. 강수정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오후 2시 서진우 기자가 2번째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민석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고 가해 방식도 더 심각했다. 서진우는 추가 취재를 위해 피해자 가족들을 접촉했다. 김태영 이등병의 어머니 박미경 씨였다. 안녕하세요. 신문 서진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박미경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사 써주세요. 우리 아이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비슷한 일이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재워주고 폭력을 썼고.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아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민석 군 사건이 나오고 나서야 털어놨거든요. 서진우는 충분한 내용을 확보했다. 이것은 확실히 2번째 기사감이었다. 오후 4시 서진우의 2번째 기사가 나갔다. 군 집단 폭력, 피해자 추가 확인.
조직적 괴롭힘 정황. 기사가 나가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전역한 병사의 어머니가 연락을 해왔다. 저희 아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작년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지금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박상현이라는 병사한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우는 놀랐다. 박상현의 괴롭힘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신고해봤어요. 하지만 묻혔어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진우는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 오후 6시 세 번째 기사가 나갔다. 군 집단 폭력 1년 이상 지속. 신고에도 묻혀. 이 기사를 계기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나도 피해자였다.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감찰이 계속되면서 박상현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1년 넘게 신병들을 괴롭혀온 상습 가해자였다. 김대호 대령이 다시 박상현을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증거가 충분했다. 박상현 상병,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김태영 2등병, 이민석 2등병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박상현의 표정이 변했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역한 병사들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박상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신병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뭡니까?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재미있어서. 이것이 박상현의 진짜 동기였다. 김대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같은 날 저녁, 이영재 중령은 집에 돌아와 있었다. 이미 해임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25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아내 김영희가 물었다. 정말 몰랐어? 무슨 말이야? 그 아이들이 괴롭힘 당하는 거 정말 몰랐냐고. 이영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알았어. 알았으면서 왜 막지 않았어? 귀찮았어.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김영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늘 있는 일이라고? 아이들이 맞고 괴롭힘 당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야? 이영재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무책임함을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나도 군대에서 그런 일 겪었어. 그때는 그냥 참고 견뎠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참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영재는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나? 여보, 나는 정말로 심각한 줄 몰랐어. 정말로? 만약 알았다면 막았을 거야. 김영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다. 그게 더 문제야. 지휘관이면서 그런 것도 파악 못하다니. 이영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났다. 박상현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군사법정에 섰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다. 피고인 박상현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박상현은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박상현의 대답을 들으며 생각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박상현은 법정에 앉아 있는 이민석을 바라봤다. 한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더 이상 떨지 않고 있었다. 민석아, 아니, 이민석 이등병.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민석은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주동자 박상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석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심리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가고 있었다. 상담사와의 대화. 요즘 기분이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악몽도 줄어들었고 좋은 징조네요. 뭔가 도움이 된 일이 있었나요? 재판에서 그 사람이 사과하는 걸 보고 좀 후련했어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사는 민석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대학에 다시 다니고 싶어요. 어떤 공부를?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왜 심리학이에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상담사는 감동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려 한다는 것에 진태는 이제 시민운동가가 됐다. 강수정과 함께 군대폭력 추방시민연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기자가 물었다. 피해자 가족 상담과 법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반응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진태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됐다. 예련은 국방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먼저 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휘관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인권 교육과 상담 기법을 포함해서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련의 개혁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군대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2년이 지났다. 민석은 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이 됐다.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교수가 물었다.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요. 특히 군 관련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힘들지 않나요? 가끔은 힘들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석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 고통을 이겨낸 자신이. 진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었다. 시민의 힘에 대한 강연이었다. 작은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연대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예련은 국방부 차관이 됐다. 군 개혁을 위한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고 건수도 늘었고 처리 속도도 빨라졌어요. 아직 부족한 점은 문화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5년이 지났다. 민석은 대학을 졸업하고
상담사가 됐다. 군 관련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첫 내담자와의 상담. 안녕하세요. 이민석 상담사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민석은 내담자의 눈을 보았다. 5년 전 자신과 같은 눈빛이었다.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요. 괜찮을까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나아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담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지금의 저를 보세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민석은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었다. 진태는 시민사회에서 인정받는 활동가가 됐다. 여러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의 저서 한 줄의 힘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예련은 국방부 장관이 됐다. 한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녀가 추진한 군 개혁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었다. 면회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 줄의 SNS 글이 개인을 바꿨고, 제도를 바꿨고, 사회를 바꿨다. 민석은 상담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진태는 시민운동가가 되어 약자의 편에 서고 있다. 예련은 국방부 장관이 되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변화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의 힘,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 연대하는 것의 의미를 배웠다. 그날 면회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구조받고 있다. 새로운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있다.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면회 갔다 온 날 군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이 세워졌다. 더 인간적이고 더 정의로운 것이 자리 잡았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민석과 진태와 예련이 만들어낸 변화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고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침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다. 여러분은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용기 있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